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부의 추월차선.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에게. 휠체어를 탄 백만장자는 부럽지 않다. 젊은 나이에 일과 돈에서 해방되어 인생을 즐겨라. 지은이 MJ 드마코. 차량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모스닷컴의 설립자. 30대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이며 발명가다. 또한 천천히 부자 되기 개념에 반대하는 혁신 전문가이며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고 아끼고 모으는 것만으로는 절대 젊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어머니를 부양했고 허황된 꿈을 쫓는다며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부자가 되는 특별한 공식, 즉 추월차선 법칙을 발견했고 단시간 내에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어떤 부자도 털어놓은 적은 없지만 실제로 그들이 돈을 번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그는 지금 아름다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살면서 자동차, 여행, 미식, 글쓰기, 피트니스, 람보르기니 동호회 활동 등 추월차선식 경제적 자유를 열정적으로 즐기며 살고 있다. 머릿말. 람보르기니 예언이 실현되다. 추월차선은 오래전 내가 뚱뚱한 10대 소년이던 시절에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었다. 그 기회는 전설적인 자동차 람보르기니 카운타크를 몰던 한 낯선 사람 덕에 찾아왔다. 추월차선이 탄생한 후 나는 더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해 일, 저축, 무조건적인 절약, 8%의 주식 수익률 따위에 매몰된 월급쟁이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책에는 람보르기니가 종종 예시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내가 람보르기니 몇 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람보르기니라는 아이콘은 내 삶의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예언은 내가 처음 람보르기니를 실제로 보았던 그날, 안주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내 엉덩이를 걷어찼다. 나는 젊은 람보르기니 주인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그런 멋진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들은 짧고 강력한 대답은 뒤에서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자세한 대답을 원했다. 그 남자가 나와 1분, 1시간, 1일, 아니 1주 동안 이야기를 나눠주었으면 했다. 그 젊은 이방인이 나에게 람보르기니가 의미하는 것, 즉 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멘토가 되어주길 바랐다. 그 남자가 차로 돌아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도 한 권 집어주었으면 했다. 요즘 내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거리로 나설 때면 나는 역할이 뒤바뀌어 내 어린 시절의 그 장면으로 돌아간다. 나는 추월차선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전설적인 자동차인 람보르기니 디아블로를 샀다. 일반인의 집값보다 비싼 차를 몰 기회가 아직 당신에게 없었다면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겠다. 주저할 새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을 뒤쫓는다. 당신의 차를 바싹 따라와서 흘끗흘끗 보다가 사고를 낸다. 주요하는 일조차 이벤트가 된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환경운동가들은 당신을 노려보고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물건은 시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람보르기니는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꿈같은 인생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내가 20여 년 전에 던졌던 질문을 받으면 책 한 권과 어쩌면 꿈까지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이 바로 나의 대답이다. MJ 드마코. 프롤로그.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있다. 젊은 나이에 부와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존재한다. 당신은 평범한 삶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고 40년 일찍 은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지름길이 당신이 알아채기 어렵게 교묘하게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
당신을 인도하는 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생각을 마비시키는 평범한 삶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 길은 생각 없는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재무전략 따위와 막연한 기대를 위해 꿈을 희생하길 강요하는 지시사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평범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 되기, 서행차선, 휠체어 탈 때쯤 부자 되기로도 대변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루하다.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수익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고 최대한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없애고 쿠폰을 모으고 그러면 당신이 65세쯤 되었을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지시사항은 곧 현재의 삶을 미래의 삶과 맞바꾸라는 의미다. 이런 방식의 삶의 여정은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아름답지도 않다. 부를 항해에 비유하자면 천천히 부자 되기란 남아메리카 대륙을 빙 돌아 항해하는 것인 반면 추월차선 방식은 파나마 운하, 즉 지름길을 통해 항해하는 길이다. 추월차선으로 부자 되기란 부동산에 투자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또는 사업을 시작해라 등을 역설하는 통계적 전략이 아니라 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지름길로 향하는 문을 여는 완전히 심리적이고 수학적인 공식이다. 추월차선은 탁월함을 향한 일보 전진이며 실현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즉, 젊은 나이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퇴직하는 시점보다 수십 년 앞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평생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며 그 시점은 당신이 18세든 40세든 상관없다.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50년 만에 가능한 일을 추월차선을 통해 5년 만에 이룰 수 있다. 왜 지름길로 가지 못할까? 당신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불변의 질문을 던질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당신은 돈이 굴러들어오게 해줄 수많은 전략, 이론, 직업, 계획을 두루 쫓을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라. 외화에 투자하라. 야구선수로 성공하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난 뭘 하면 되지? 라고 소리친다. 이제 그만 멈춰라. 해답은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왔느냐에 있다. 다양한 버전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격언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하던 일이나 계속해라. 무슨 뜻이냐고? 멈추라는 말이다.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라. 전통적 방식으로 돈 버는 지혜를 버려라. 사람들을 따라하고 틀린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일을 그만둬라. 꿈을 제쳐두고 평범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나라. 이 책의 대부분은 나의 하지마 조언에 대한 것이다. 이 책에는 부의 비밀을 풀고 당신이 현재 있는 길에서 벗어나 부를 향한 지름길로 인도하는 300여 가지의 탁월한 지혜가 담겨 있다. 이 지혜는 당신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믿어온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잡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은 이제까지 배운 것을 잊어야 한다. 당신의 현실은 나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추월차선 방식은 당신이 이제껏 배운 모든 것에 대해 반박할 것이므로 어쩌면 당신은 모욕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상할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의 부모님, 선생님, 재무설계사의 주장에 반박할 생각이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공격할 것이므로 당신의 평범한 마인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당신이 추월차선 전략을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지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당신의 현실만 영향을 받을 뿐이다. 나는 31세에 처음으로 $100만 벌었다. 그리고 37세에 은퇴했다.
매달 이자와 투자 수익으로만 수천 달러를 번다. 하루 일과가 어떠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는 없다. 나는 부의 비밀을 풀고 평범하게 돈 버는 삶에서 탈출하면서 재정적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을 추구할 수 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당신의 꿈은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당신의 꿈이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서행 차선에 들어섰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은 더 빨리 돈을 모아 부와 자유, 그리고 꿈이 실현된 인생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홈쇼핑 광고 멘트까지 들릴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다. 나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스승 같은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다. 뭐든지 다 아는 척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다. 차라리 나를 서행 차선의 반스승 정도로 생각하라. 추월 차선에 대해 배우는 것은 졸업도 없는 학교를 평생 다니는 것과 같다. 20년 넘게 배운 나도 아직 배울 것이 남았다는 걸 인정한다. 성공에 아웃소싱은 없다. 나는 추월 차선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부를 향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공식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목표를 확실히 하라 또는 인내하라 아니면 지식이 아니라 인맥이다와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가르침만을 발견했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진 공식은 불확실하다. 진짜 쓸모있는 공식은 수학적으로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표현도 포함하지 않는다.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 수학적인 공식이 존재할까? 물론이다. 추월차선 이론이 그것이다. 나는 그 길을 향한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가냐 마냐는 당신에게 달렸다. 추월차선이 쉬운 길이라고는 하지 않겠다. 오히려 힘든 길이 될 것이다. 한 주에 4시간만 일하기 같은 방법론을 기도했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오즈의 마법사의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라고 안내해주는 것뿐이다. 백만장자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 나는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고 우리가 집 근처의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잔하며 이야기하듯 이 책을 써내려갔다. 나는 여러분의 과거, 나이, 성향, 배우자나 교육 수준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여러분을 아래와 같이 가정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원대한 꿈이 있지만 지금 나아가는 길이 그 꿈을 향하고 있지 않아서 불안하다. 여러분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대학생이거나 대학 교육을 받았다. 여러분은 만족스럽지 않거나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저축해놓은 돈이 거의 없고 꽤 많은 빚까지 지고 있다. 여러분은 퇴직연금에 정기적으로 돈을 붓고 있다. 여러분은 부자를 보면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저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직업 선수나 가수, 연예인 혹은 배우가 될 만한 신체적 재능을 전혀 타고나지 못했다. 여러분은 젊고 미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지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고 상당 기간 직장에 몸담았다. 하지만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은 없고 새로 시작하기는 귀찮다. 여러분은 직장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했지만 남은 것은 경제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통지서뿐이다. 여러분은 유명한 경제학 전문가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주식시장이나 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적이 있다.
이 중 당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추월차선 전략을 발견하고 한데 모으고 배우고 익혀 인생에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나는 아직 머리숱이 무성한 젊은 나이지만 은퇴했고 인생이 다소 따분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의 추월차선을 선보이려 한다. 안전벨트도 단단히 맸고 커피도 준비되었다면 이제 나와 함께 길을 떠나자. 1장. 부자 되는데 걸리는 시간 50년? 맙소사. 1.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가망이 없다. 평범함은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다. 조디 포스터.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가망이 없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당신이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을 선택했다면 나쁜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 전략은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나이가 됐을 때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으리으리한 해변 저택에 살며 50만 달러짜리 슈퍼카를 모는 사람이 정말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리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동네 슈퍼마켓에서 살뜰히 모은 쿠폰 덕분에? 물론 그렇지 않다. 열심히 쿠폰을 모으거나 동전 한 입까지라도 알뜰하게 아껴서 30대에 부자가 된 사람을 찾아보라.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젊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건 헛소리? 이 책은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젊고 즐겁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추월차선 포럼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자. 제가 터무니없는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외제차도 타고 멋진 집도 사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인생을 원합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숨막히는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저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23세 청년입니다. 수입도 꽤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준에서 보면 제 직업은 괜찮은 편이지만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시카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꿈꾸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비싼 외제차를 운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전부 머리가 하얀 50대 아저씨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 자네가 이런 차를 살 수 있을 때쯤 되면 너무 늙어서 몰고 다니지도 못할걸? 그분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 58세 아저씨였어요. 저는 그분을 보며 기도했죠.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헛소리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장담하건대 당신은 당신이 꿈꾸는 바로 그 인생을 젊은 나이에 살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일을 그만두는데 나이는 필요 조건이 아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오히려 당신이 적어도 30세 먹도록 천천히 부자 되기 방법을 따르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떠드는 거다. 나이가 들어야만 일을 그만두고 은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마찬가지다. 젊은 나이에도 은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60에서 70대에 은퇴한다. 그 나이에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돈을 벌고 거의 파산지경인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의지해야만 한다. 돈을 많이 모아두어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쓰기는커녕 죽을 때까지 벌기만 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천천히 부자 되기에 일생을 소진시켜버리기 때문은 아닐까? 그 방법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는데 말이다.
어쩌면 50년간 일에 매달리고 구두쇠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 휠체어와 약봉투 곁에서 돈 많은 은퇴자로 늙어가는 당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만약 50년이나 걸리는 여행이라면 떠날 가치가 있겠는가? 부를 향한 여행이 50년짜리라면 끌리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인생의 황혼기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며 머리숱까지 무성한 젊은 나이에 은퇴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맹신하는 천천히 부자 되기 방법이나 경제학의 구루라 불리는 사람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요약, 추월차선의 핵심. 천천히 부자 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 시간에 얼마든지 돈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 천천히 부자 되기는 당신의 시간을 소모시켜 실패하게 하는 게임이다.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당신이 젊고 지각 있고 생기 넘칠 때다. 2.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천천히 부자 되기는 꿈을 짓밟는다. 10대 시절 나는 젊은 부자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부 플러스 젊음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신체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경쟁을 뚫거나 재능을 타고나서 배우나 가수 혹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런 사람들의 뒤를 쫓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꿈을 포기했다. 진학하고 취직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희생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마음껏 써보겠다는 꿈과 저택과 외제차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다. 10대라면 누군지 그러지 않겠는가? 특히 내가 꿈꾼 것은 자동차. 그 중에서도 람보르기니 카운타크였다. 내 인생을 바꾼 90초. 나는 시카고에서 자랐다. 어렸을 적에는 친구가 별로 없는 뚱뚱한 아이였다. 나는 또래 여자아이들이나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도넛을 한가득 물고 톰과 제리를 보며 소파에서 뒹굴기를 좋아했다. 부모의 보살핌은 받지 못했다. 부모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했고 우리 형제는 어머니 손에 자랐다. 어머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KFC에서 닭 튀기는 일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로 군것질을 하거나 에이트 꽁대를 보는 등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 당시 내가 기울인 노력이라곤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기 위해 고장난 리모컨 대신 부러진 빗자루 막대를 들어올리는 것뿐이었다. 또 집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갈 때만 움직였다.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주는 기쁨은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날이었다.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보았다. 80년대에 크게 흥행한 영화 캐논볼에 등장해서 유명해진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나의 드림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나는 마치 신을 목격한 신도라도 된 듯이 근엄하고 전능한 왕처럼 서 있는 그 차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경이로움에 휩싸인 나는 어느새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던 생각도 까맣게 잊었다.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사진을 내 방 벽에 붙여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잡지에 나올 때마다 침을 흘리며 감상하곤 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정교하고 사악하고
터무니없이 빠른 그 차는 우주선을 본듯 문을 달고 있었으며 불경스러울 정도로 비쌌다. 바로 그 차가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내 눈앞에 있다니. 몇 분간 넋을 놓고 있다가 한 젊은 남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 차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 남자는 기껏해야 25세쯤 되어 보였다. 청바지에 약간 큰 플란넬 셔츠를 아이언 메이든 콘서트 기념 티셔츠에 받쳐 입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차주인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가 희끗하니 약간 벗겨지고 두 계절은 진한 옷을 입은 나이 든 남자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주인이었다. 나는 그 남자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을까 추측했다. 아니면 억대 유산을 물려받은 부잣집 자식일 수도 있다. 아니면 운동선수거나. 아, 그래, 그거다. 나는 그 사람이 운동선수라고 결론 지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다. 저 남자한테 직업이 뭐냐고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다가가자 차 주인은 두려움을 감추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다. 우와! 차 문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열렸다. 나는 그런 식으로 문이 열리는 차쯤은 익숙하다는 듯이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나는 그 남자가 나를 무시하지 않길 바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업이 뭔지 여쭤도 될까요? 내가 10대 불량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면서 그 남자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발명가란다. 예상을 빗나간 대답이었다.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 다음에 물어보려던 질문을 잊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젊은 람보르기니 주인은 운전석에 앉아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인기와 재능은 필요 없다. 그날을 특별하게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 나는 바로 그날 추월차선과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다.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군것질은 그날로 끊었다. 나는 새로운 꿈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운동도, 노래도, 연기도 못했지만 인기나 재능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람보르기니를 마주친 순간은 90여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내 인생을 새로운 믿음과 삶의 방향, 그리고 선택으로 채워지게 만들었다. 나는 언젠가 람보르기니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것도 젊은 나이에 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 차를 직접 사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부러진 빗자루 막대를 내려놓고 살을 빼기 시작했다. 추월 차선을 찾기 위한 여정. 람보르기니를 본 그날 이후 나는 타고난 재능 없이 백만장자가 된 젊은 부자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백만장자들이 아니라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누리는 부자들에게 집중했다.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유명하지 않은 백만장자 집단이 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1. 다소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나는 중산층, 옆집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백만장자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2. 비교적 젊거나 35세 이하, 단기간에 돈을 번 사람들. 나는 일생에 40년 정도를 일하고 아껴 쓰는 데 바쳐 백만장자가 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늙은 부자가 아니라 젊은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3. 자수성가한 사람들. 나는 빈털털이었다. 애초에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내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었다. 4. 인기가 많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야구선수거나 연기자거나 가수거나 연예인이 됐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제외시켰다. 나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부자들을 찾았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절에 이르기까지 나는 거의 종교에 매달리듯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했다. 잡지와 책, 그리고 신문을 읽었으며 성공한 사업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하지만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밝혀내겠다는 나의 열정은 곧 실망으로 이어졌다. 나는 심야에 방송되는 홈쇼핑 광고 쇼호스트의 좋은 먹잇감일 뿐이었다. 잘 속고 적극적인 데다가 신용카드를 쥐고 있었으니까. 나는 떠돌아다니는 무수한 정보를 믿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 정보의 출처는 선생님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식의 광고를 비롯해 부동산 큰손까지 다양했다. 광고도 부동산 거물의 호언장담도 그럴듯했지만 어떤 것도 내게 돈을 안겨주지는 못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젊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우회로 그리고 실수들이 내 길을 가로막을지 미처 알지 못했다. 장애물과 우회로 그리고 우울증. 졸업 후 몇 년간 내 인생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나는 이 사업 저 사업을 전전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성공하는 일이 없었다. 비타민, 보석, 경영 잡지를 보고 구입한 마케팅 관련 소프트웨어, 장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등등 매달 새로운 산업에 손을 댔다. 실패와 함께 빚도 늘어가기만 했다. 시간은 점점 흘렀고 돈을 벌기 위해 구시대적 잡일을 하면서 내 자존심은 구겨져 갔다. 중국 음식점 종업원, 막노동, 피자 배달, 꽃 배달, 배차 관리, 리무진 운전, 신문 배달,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판매원 등 안 한 일이 없을 정도였다. 쥐꼬리만한 돈과 거지 같은 일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일은 동이 트기 전 새벽 3시나 4시에 출근해야 했다. 나는 5년의 대학 교육을 마치고 졸업까지 했지만 막노동 꿈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다. 반면 내 친구들은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다. 연봉은 매년 4%씩 인상되었고 머스탱이나 어큐라에서 차를 뽑았으며 30평형짜리 타운하우스를 샀다. 사회가 미리 정해놓은 인생을 살면서 만족스러운 듯했다. 내 친구들은 평범했고 나는 그러지 못했다. 26세에 우울증이 찾아왔다. 나도 내 사업들도 자립하지 못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우울증이 심약해진 정신을 갉아먹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어둡고 우울한 시카고의 날씨 때문에 나는 더욱 따뜻한 침대와 달콤한 군것질거리가 주는 안락함 속으로 숨어들었다.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 횟수는 햇볕이 나는 날만큼이나 적었다. 다시 말해 나는 성공한 일이 거의 없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이나 할 법한 일들에 질린 나는 이제 그만 침대를 벗어나려고 애썼다. 그리고 매일같이 지나온 과거를 곱씹었다. 나는 실패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긴 했지만 그것이 내 실체는 아니라고 믿었다. 나는 부를 향한 추월차선의 존재를 확신했지만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첫 해에는 어머니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후 줄줄이 사업에 실패하고 한심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는 아들을 지켜보셔야 했다. 나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취직을 하면 몇십 년씩 걸려 모을 돈을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벌어 보이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더 이상 믿지 않으셨다.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말을 내 말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했을지 모른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내 의지를 꺾곤 했다. 어머니는 한 주에 적어도 20번씩 이제 제발 취직해라 아들아! 라고 소리 질렀다.
깨달음의 순간. 어느 어둡고 추운 밤, 하루 종일 리무진을 운전하고 피곤해 지쳐 돌아오는 길이었다. 신발은 눈에 묻혀 온통 축축했다. 2시간 전에 먹은 아스피린은 편두통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눈폭풍 때문에 집에 가는 길이 막혀버려 그럴 수도 없었다. 일단 길가에 차를 댔다. 눈이 녹으면서 발가락부터 다리까지 추위가 엄습했다. 리무진을 공원에 세우고 나서 눈 내리는 소리뿐인 지독한 정적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겨울을 싫어하는지 새삼 느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결국 이런 거였어?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이런 식으로는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변화를 결심하다. 나는 혹독한 겨울밤의 깨달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바뀌기로 결심했다. 변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나는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 즉시 나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변하겠다는 결심은 빠른 속도로 나의 한심한 인생을 희망과 약간의 행복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내가 했던 실패들은 잊히고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막다른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꿈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단순히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예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몇 가지 선택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아무런 제약 없이 고를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지? 나는 내가 중요시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도에서 5개의 도시를 골라 표시했다. 바로 그 다음 달에 나는 이사했다. 아니, 도피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겠다. 서행 차선에서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기. 나는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900만 들고 피닉스에 도착했다. 내가 가진 거라곤 330일간 해가 쨍쨍한 날씨에 추월 차선에 올라 부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의욕뿐이었다. 비록 가난했고 경비시설도 없었지만 나는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내가 손댄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시카고에서 리무진 운전을 하던 시기에도 나는 한가한 시간에는 꼭 책을 읽었다. 나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거나 고객이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는 사이에도 나는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나는 재무나 인터넷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부자들의 자서전을 읽기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다. 리무진 운전기사 일 덕분에 얻은 것이 있다면 해결이 시급하나 미처 해결되지 않는 고객의 니즈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리무진 손님 가운데 한 명이 뉴욕에 있는 리무진 회사 중 괜찮은 회사를 알고 있는지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손님을 공항에 내려주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만약 내가 시카고에 사는 사람인데 뉴욕에 있는 리무진이 필요하다면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뉴욕에 살지 않는 사람이 뉴욕 전화번호부를 갖고 있을 리 만무했다. 그 질문 덕분에 다른 여행자들도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결론에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인터넷 접속에는 지리전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업을 그대로 피닉스로 옮겨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이전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큰 돈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나는 돈도 직업도 믿는 구석도 없이 낯선 도시에 와 있었다. 이 사업에 매달려야만 했다. 나는 공격적으로 웹사이트를 홍보했다.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 확보 전화를 돌리고 편지를 보냈다.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배웠다. 책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매일같이 피닉스 도서관에 들러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그래픽과 저작권에 대해 공부했다.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습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돌파구를 찾았다. 캔자스에 위치한 한 회사가 내 웹사이트를 극찬하며 자기네 회사의 웹사이트 디자인을 맡아달라는 전화를 해왔다. 웹디자인은 내 전공 분야가 아니었으므로 $400의 사례금도 고맙게 받았다. 그 회사는 사례금이 거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24시간 안에 웹사이트를 완성해 보였다. 나는 흥분했다. 24시간 만에 월세의 대부분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도 바로 24시간 후에 뉴욕의 한 회사로부터 웹사이트를 제작해달라는 똑같은 주문을 받았다. 이번에도 $600를 받았고 이틀 만에 완성해 보였다. 다음 달 월세도 번 것이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빈털터리에서 시작하여 사흘 만에 $1,000를 벌고 나니 $5,000만 복권에 당첨된 듯 했다. 피닉스에서 보낸 몇 달 만에 나는 고객의 관심을 끌었고 생애 최초로 내 힘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 꽃 배달도, 접시 닦기도, 피자 배달도 엄마 집에 얹혀 살지도 않고 온전히 내 스스로 돈을 번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은 순풍을 타고 부자가 되는 길을 향해 나아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직 빠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 수입의 대부분은 웹사이트 광고가 아니라 디자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즉, 나는 웹사이트 구축 작업에 시간을 들여야만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웹사이트 구축 의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을 뿐더러 이를 멈추면 수입 역시 없을 터였다. 나는 돈을 받고 내 시간을 팔고 있었다. 새로운 부의 방정식은 부를 가속화한다. 겨울에 시카고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친구에게 웹 디렉토리를 보여주자 서비스 이용자 수를 보고 깜짝 놀라 했다. 전 세계에서 리무진 가격을 묻는 사람들이 매분마다 나의 웹사이트로 몰려왔기 때문이다. 보스턴에서 우스터로 가는 리무진 비용이 얼마인가요? JFK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얼마죠? 받은 메일함에는 450개의 새로운 편지가 들어와 있었다. 편지함을 비우고 10분이 지나자 또 다른 메일 30개로 채워졌다. 이메일이 쉬지 않고 쏟아져 들어왔다. 야! 이 이메일을 돈으로 좀 바꿔봐! 라고 말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친구가 남기고 간 과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에 걸쳐 나는 완전하진 않지만 해결책을 고안해냈고 시도해보기로 했다. 바로 광고를 게시할 공간 대신 클릭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리드 광고를 파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수익 모델이 새롭고 획기적이긴 해도 고객들에게 유익하다는 믿음을 줄 만한 입증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당시는 1990년대 후반이었고 내가 도입하기 전까지 리드 광고는 지금처럼 잘 알려진 것이 아니었음을 감안하길 바란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행에 옮겼다. 단기적으로 내 수입을 갉아먹으려는 예상은 적중했다. 나는 이 전략이 만약 성공한다고 해도 수익을 내기까지 몇 달이 걸리리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첫 달에 $473를 벌었다. 둘째 달에는 $694를 벌었다. 셋째 달에는 $970, 그 다음 달에는 $1832, 그리고 $2314, $3733. 성공이었다. 사업 수익, 개인 소득, 그리고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방문자 수가 늘수록 클레임과 피드백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늘어났다. 시스템은 고객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선했다. 며칠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고객의 아이디어를 시스템으로 구현해냈다. 또 나는 몇 분 안에
늦어도 1시간 안에 고객의 이메일에 응답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나는 고객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법을 배웠고 사업은 점점 번창해 갔다. 일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힘겨워졌다. 40시간을 일한 주는 오히려 휴가에 가까웠다. 주당 평균 60시간씩 일했다. 주중과 주말에 경계가 없어졌다. 새로 사귄 친구들이 술도 마시고 파티도 즐기며 노는 동안 나는 작은 아파트에 쭈그리고 앉아 코드를 짜고 있었다. 나는 오늘이 목요일인지 토요일인지도 몰랐고 그래도 상관없었다. 진짜로 일에 푹 빠져들면 일이 아니라 놀이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나는 일이 아니라 열정에 시간을 쏟았다. 내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었고 그럴수록 나는 더 일에 빠져들었다. 나는 고객들이 작성한 추천글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덕분에 제 사업이 10배 성장했습니다. 이 웹사이트 덕분에 가장 큰 고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 사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런 피드백은 돈에 맞먹는 가치가 있었다. 아직 수중에 돈이 넘쳐나진 않았지만 나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부자가 되는 신기루의 속다. 2000년에 접어들자 새로운 종류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정보기술 업체 몇 군데에서 회사를 팔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 해는 닷컴 열풍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기술을 팔아 떼돈을 벌었다는 닷컴 사업가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럼 나도 회사를 팔고 싶어 했을까? 당연히 그렇다. 나는 회사를 매각하라는 전화를 총 3번 받았다. 한 번은 25만 달러, 한 번은 55만 달러, 한 번은 120만 달러를 제시해왔다. 나는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여 부자가 되었다. 아니, 거의 그럴 뻔했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120만 달러가 큰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세금과 쓸데없는 스톡 옵션 때문이었다. 나는 그 돈을 잘못 투자했다. 나는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쉐보레 콜벳을 샀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했다. 닷컴 열풍이 잦아들 즈음 내 수중에 남은 돈은 30만 달러가 채 안 되었다. 정보기술의 거품이 붕괴하자 그 여파 때문에 적어도 내 회사를 매입한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놓였다. 내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린 몇 가지 잘못된 결정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 증가를 보았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에 치명타를 입었다. 돈이 무한정 들어오기라도 할 것처럼 펑펑 떠댄 결과였다. 주문 제작 방식 물병이나 로고를 박은 티셔츠 따위에 뭐하러 돈을 쓴단 말인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도 없는데 말이다. 회사의 경영 주체는 이사회였고 결정 과정은 느렸다. 고객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회사는 위기를 빠져나올 만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내가 탄생시킨 웹사이트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몇 달 후, 파산 위기에 놓인 회사는 내 웹사이트가 아직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 정보기술 투자자는 씨가 말랐고 스톡옵션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모두들 제 살 길 찾기에 바빴다. 나의 창조물이 사람들로부터 잊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나는 내 웹사이트를 헐값에 다시 사드리겠다고 제안했다. 25만 달러를 제시했고 내 사비를 드렸다.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내가 1년 전에 팔았던 그 회사는 다시 내 손에 들어왔다.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수익을 내서 회사를 사느라 받은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만 했다. 남은 돈은 전부 사업에 재투자했다. 회사를 다시 찾고 나니 새로운 욕심이 생겼다. 닷컴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를 번창하게 만들자는 욕심.
돈이 열리는 나무의 탄생. 회사를 넘겨받은 후 18개월 동안 나는 서비스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나는 계속해서 웹사이트를 개선해 나갔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자동화와 프로세스 개선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느리게 또는 꾸준히 생겨난다. 나는 점점 더 적은 시간을 일에 투자했다. 어느 순간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일하고 있었다.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하루는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가 흥청망청 도박을 즐겼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번은 나흘간 알아누웠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달을 주식을 사고 파는 데 보냈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바로 그때 나는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추월차선이었다.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된 것이다. 나는 하루 24시간, 한 주 일주일 동안 돈을 벌어들이는 무성한 돈나무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돈과 맞바꿀 필요도 없다. 단지 한 달에 몇 시간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으며 그 일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아도 돈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회사는 내가 되찾은 이후로 일약 성장세를 탔다. 어떤 달에는 2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냈다. 매출이 아니라 수익 말이다. 성과가 좋지 않은 달에는 10만 달러 정도였다. 나는 보통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2주 안에 벌었다. 돈은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사람들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낮게 날아다니며 유명세를 피했다. 한 달에 20만 달러를 번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 어떤 차를 탈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휴가를 떠날 것인가?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당신은 바로 백만장자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나는 33세에 수백만 장자가 되었다. 나의 첫 번째 람보르기니를 뽑던 날 10대에 내가 품었던 꿈은 실현되었다. 과거에 그 남자에게 주저하며 던졌던 질문을 이제는 거의 매주 내가 받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답을 줄 수 있다. 2007년 나는 회사를 다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은퇴하고 내가 꿈꿔온 가장 자유분방한 꿈.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때였다. 이번에는 330만 달러에서 79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 이미 짧은 기간에 수백만 달러를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난 후였다. 나는 현금으로만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했고 내 인생은 또다시 추월차선에 들어섰다. 단 10분이 걸렸을 뿐이다.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6장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손에 쥐는 데 걸린 시간이 바로 그 10분이었다.